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3 양영인이라고 해요. 제 이름에 이응,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유난히 많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동그라미처럼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순탄한 삶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응이 발음될 때 그 특유의 경쾌하면서도 여운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 불러주는 것도 좋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제 이름을 스스로 발음하는 것도 좋아해요. 지금도 이렇게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첫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이름처럼 경쾌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랍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도 그 일을 겪고 시간이 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을 생각하면 좀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 이 채널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제가 겪은 일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말이나 글에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글로 쓰면서 뭔가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요. 좀 묵은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와 제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 덕분인지 돌이켜보면 전 참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한 어린 시절은 좋은 추억들로 가득해요. 식구들 생일, 크리스마스, 휴가, 졸업식, 그 외에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한 기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라서 무난한 대학에 들어갔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2살 연상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했고 결혼하면서 직장은 그만뒀답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이라 남편이 외벌이를 해도 생활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남편 내조 잘하기를 바라셨죠. 저도 딱히 일에 대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업주부로 아이 둘 낳아 기르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 2분 모두 아직 건강하시고 여전히 정도 좋으세요. 남동생도 착실하게 공부해서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그야말로 저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애들 공부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아니니 진짜 걱정거리라곤 하나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삶이 어딨냐고요? 그래도 하나쯤은 걱정거리, 아니 걸리는 거라도 있지 않았냐고요? 저는 진짜 인생 굴곡 없이 살았는데 저희 시부 인생이 굴곡이 많으셨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시부가 74이었는데 여전히 풍채도 좋으시고 키도 남편보다 큰 데다가 엄청 잘생기셨거든요. 배우 남궁원이랑 많이 닮으셨는데 처음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원체 부잣집 아들로 자라셨답니다. 어렸을 때 발을 땅에 디딘 적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귀한 도련님으로 사셨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한평생 편하게 사신 분이죠. 그러니 귀태도 나고 확실히 멋있으세요.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그리 순탄한 삶은 아니셨던 게 결혼을 3번이나 하셨답니다. 돈 많은 남자들 잘 그러듯이 여자 갈아치울 때마다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러셨냐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2번째 부인이 둘 다 엄청 젊을 때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식도 못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3번째로 온 부인이 남편의 생모인 저희 시모셨죠. 다행히 시모는 건강체질이셨는지 잘 사셨는데 둘째가 그렇게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막둥이 시누이를 낳으셨는데 그 시모마저 제가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에 동창 산후회에서 산에 갔다가 폭우를 만나 실족하시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놀랐고 슬펐죠. 남편도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많이 힘들어했고 말이에요. 그래, 그러고 보니 그때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수록 남편을 더 잘 챙겼고 그즈음 저희 둘째도 태어나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저는 더 끈끈해지기도 했고요. 많이 힘들어했던 남편과 달리 시부는 시모 돌아가시고 크게 내색을 안 하셔서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부의 입장에서는 살면서 부인 셋을 잃은 것인데 저희가 너무 무심했다 싶어서 죄송했어요. 시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말 못할 두통과 어지럼을 호소하셨고 불면증도 심해 우울증과 불안증까지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통증에 대해서도 훨씬 더 민감해지셨는데 자극이 없거나 아주 작은데도 엄청난 통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말하길 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중에서도 심각한 정도의 증상을 보이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셨고 외출이나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더 피하시고 그러시게 됐죠. 근데 시부가 그 와중에도 인연이 있는 건지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60대 중반인 분이셨는데 알고 보니 저도 아는 분이더라고요. 시부가 바깥 활동을 잘 안 하시게 되면서 제가 시부 상가를 돌아보러 한 번씩 나갔는데 그 상가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여사님이셨던 거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냐고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시부 상가에 골칫덩이 입주자가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성격 꼬장꼬장한 영감님으로 연세가 못해도 80는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 공무원 출신이라는데 그냥 출근할 곳이 필요해서 시부 상가에 작은 오피스 하나 얻어놓고 할 일 없이 나와서 온 동네 참견 다 하시는 그런 분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영감님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싫은 소리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 영감님 싫어서 계약 만기되면 어떻게든 나가시게 할 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그 영감 아들이란 놈이 찾아와서는 지 아버지한테 막말을 모같이 퍼붓고 돈 내놓으라면서 몸싸움까지 벌여서 지갑에 있는 걸 털어가더라고요. 그걸 상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한 거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사님이 나서서 초라하게 주저앉은 그 영감님을 부축해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님한테 싫은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여사님일걸요? 걸핏하면 청소 상태 어쩌고 하면서 들들 볶고 화장실 휴지통까지 끌고 나와서 쏟아낸 적도 있는데 그래도 말없이 묵묵히 치우시던 분이었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영감이 그런 꼴을 당하면 고소하다면서 구경할 수도 있을 텐데 영감님이 더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얼른 나서서 사무실로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인간적이고 좋은 분이다, 참 착한 분이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부가 만난다는 분이 그 여사님이었던 거예요. 시부도 어쩌다 한 번씩은 건물을 들여다보고 했으니 그러다 인연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만나는 사이라는 것을 밝히신 후부터는 아주 드러내놓고 여사님이 아버님 간호를 맡아주셨어요. 간병인 자격증이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 병원에서도 청소 일을 많이 해봐서 간병인들이 하는 걸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참 극진하게도 간호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런데 시부가 그분이랑 정식으로 재혼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그 연세에 게다가 건강도 그렇게 안 좋으시면서 무슨 4번째 결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솔직히 그 여사님이 착하고 좋은 분인 걸 알지만 저도 선뜻 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도 당연히 말리고 나섰고 시누이는 아예 들어놓았어요. 시누이가 남편이랑 10살이나 차이 나는 막둥이로 자라면서 완전 응석바지가 됐거든요. 그러니 다 컸어도 그렇게 들어누워서 난리치면 시부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예 들어누워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빠 미쳤어? 우리 아빠 제정신이 아닌 거야. 오빠, 아빠 모시고 병원 가서 내 검사 받아보시게 해야 한다고. 아니, 그 연세에 여자를 만난다고 할 때도 기가 막혔는데 건물에서 청소하는 여자를? 아가씨, 그래도 옆에 계시는데 그런 말은 좀 나중에 얘기해요. 네? 언니도 좀 솔직해져 봐요. 이 여자 꼴을 보라고. 딱 봐도 아빠 꼬시려고 하는 거잖아. 아빠 옆에서 간호한다 어쩐다 할 때부터 뭐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옷 입고 그런 거 아니야? 쥐뿔 가진 거 하나 없으니까 몸으로 꼬신 거 아니냐고. 어디서 저런 싸구려 같은 여자를, 아빠가 저런 여자를 왜 만나? 얘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버지,
무슨 재혼을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냥 지금처럼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저희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굳이 결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쟤도 걱정돼서 저러는 거예요. 거봐, 오빠 생각도 그렇지. 아니, 진짜 우리 아빠가 저런 여자를 왜 만나냐고.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아빠가 저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저런 여자한테 엄마 소리라도 하라는 거야? 아빠 정말 미친 거야. 진짜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렇게 신우이가 개거품을 무는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여사님이 대뜸 신우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세기로 말이에요. 완전 풀파워 스윙 날리던데 신우이 턱 돌아가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그 연세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놀랐어요. 아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두 얼굴의 여사님인가 싶었어요. 뭐 신우이가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어요. 여사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까내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그 여사님이 그러실 줄 몰랐죠. 신우이 뺨을 날리고 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그래, 그건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건 안 될 말이야. 혼나야 해. 그렇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 시부도 여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막내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는데 그걸 아무 말 없이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만큼 시부가 그 여사님에게 진심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내심 더 걱정이 됐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후에 여사님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놀랐죠? 그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너무 버릇없이 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놀랐을 텐데 신우이 위로 잘 좀 해줘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말이 좀 심하긴 했죠 뭐. 저희 남편도 아가씨 잘 달래고 타이르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괜히 안 들어도 되실 말씀까지 들으셔서 제가 민망하고 그러네요. 그럴 것 없어요. 안 그래도 돼요. 이렇게 조용하던 집안에 분란 만들면서 영감님 곁에 있을 수는 없죠. 나 때문에 자식들이랑 멀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떠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너무 놀라지 말고 영감님 잘 부탁해요. 그러더니 그 길로 진짜 어디론가 가버리고 전혀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사님이 그렇게 잠수를 탄 후로 시부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심지어 선망 증상까지 나타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희는 치매나 뭐 그런 걸로 번지시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하고 정말이지 10년 감수했다니까요. 시부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되니 신우이도 겁이 났던지 지가 여사님한테 연락해서 사과하고 두 분 결혼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시모가 되고 나니 여사님은 시부한테는 물론이고 자식들인 저희들에게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시부가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날도 많았고 시모가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견뎌 하셔서 늘 시부 옆에 붙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렇게 시간이 있으셨던 건지 집안일 봐주시는 분께 장만 봐달라고 하시고는 김치도 직접 종류별로 담그시고 젓갈이며 장까지 담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세상에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세상에 김치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 정성이 다 얼마냐고요. 이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아니 잠을 거의 안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싶고 정말 천사가 내려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시면서 시모의 아들과도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시모보다 더 착한 거 있죠? 시모 아들이 다리를 약간 절고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너무 안 됐다 싶었죠. 시모 아들이 저희 남편보다 5살 어려서 형 하면서 잘 따랐고 남편도 그런 시모 아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그랬어요. 두 분이 결혼까지 하셨으니 진짜 동생인 거지 뭐. 진짜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 잘 챙겨야지. 애가 워낙 착하잖아. 잘해주고 싶게 만든다니까? 안 그래? 아가씨한테 잔소리하는 것만 봐서 그런지 당신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긴 해. 놀랍다고. 근데 당신 말이 맞아.
워낙 잘해주고 싶게 만들긴 한다고. 나도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주잖아. 아가씨도 좀 보라고. 오빠 너무하다며 삐죽거리기는 해도 드러내놓고 반감을 표시하고 그러진 않잖아. 지가 보기에도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아가씨도 좋게 보는 것 같더라. 아가씨가 철딱서니가 좀 없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당신도 알지? 그러니까 아가씨한테도 좀 잘해줘. 시모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는데 말하자면 노총각인 셈이었어요. 하긴 몸이 불편하기도 한데다가 형편도 안 좋았으니 결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가족 모임에도 일부러 부르고 그래서 저희 애들이랑도 잘 어울려 지냈답니다. 애들 눈높이에서 어찌나 잘 놀아주는지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애를 어쩜 저렇게 잘 다루나 싶더라고요.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애들이랑 어울려 놀 때 보면 시모 아들 얼굴도 그냥 애 얼굴인 거예요. 그렇게 어울려 노는 걸 보면 저절로 엄마 미소가 지어지곤 했었죠. 한 번은 남편이 애들 데리고 낚시 가면서 시모 아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지루해서 원래 낚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 됐다 싶어서 얼른 같이 보내버렸죠. 근데 낚시터에서 잘 놀고 온 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 말이 있다는 듯이 가방도 안 벗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낚시터 저수지에 빠졌었거든? 뭐? 구명조끼 안 입고 있었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애가 물에 빠졌었다니. 그게 구명조끼가 딱 맞는 게 없어서 큰 걸 입었는데 물에 빠지는 순간 구명조끼가 그냥 벗겨지고 만 거야. 미쳤나 봐 정말. 내가 안 가니 꼭 이러지. 줄을 바짝 당겨서 조여줬어야지. 그걸 그렇게 입혀놓으면 어떡하니? 내가 정말 못 살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당신이 들어가서 구했어? 거기 구조대원들 있어? 아니, 삼촌이 구해줬어. 뭐? 당신은 뭐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들어가? 아니, 내가 발견도 하기 전에 걔가 먼저 본 거야. 물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는데 걔가 벌써 앞뒤 재지도 않고 바로 뛰어들더라고.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니다. 아무리 수영에 자신이 있고 물에 겁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지. 너무 고맙네.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남편한테 눈 한번 흘기긴 했지만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시모 아들에게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삼촌 말이야. 삼촌 오른쪽 다리 불편하잖아. 걸을 때도 절뚝거리고. 근데 물속에서 나 구해줄 때도 그렇고 물 밖에 나와서도 똑바로 잘 걷던데? 또 그 소리 한다. 오면서도 내내 그러더니 네가 잘못 본 거라고 했잖아. 녀석도 참.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진짜 똑바로 잘 걸었다고. 나중에 남편이랑 둘이 얘기하면서도 그랬어요. 애가 물에 빠졌다가 나와서 정신도 없었을 텐데 뭘 봤겠냐 하면서 설마 아니겠지 그랬죠. 멀쩡한 다리를 불편하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간 그렇게 저렇게 잘 지냈는데 결국 시부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온갖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여든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병원에 계셨고 가족들 모두 애들까지 다 모여서 시부의 임종을 지켰어요. 복도 많이 받은 인생이셨지만 또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하셨던 인생이구나 싶었고 그래도 가족들 모두 시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마지막 가시는 순간만큼은 편하게 가신 것 같아서 그래도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시부 재산에 대한 유산 절차가 남았는데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넘겼는지도 모르게 시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상가 건물 한 채랑 아파트 한 채, 현금 3억 정도를 다 시모한테 이미 넘긴 상황인 거예요. 저와 남편은 물론 시누이도 금시초문이었으니 너무 놀랍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대체 언제 그랬는지,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온갖 물음표만 떠돌아다녔고 결국 시모가 시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부가 시모에게 넘겼다는 그 재산이 시부 재산의 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나 시누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유류분 소송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시모 재산으로 넘어간 상황이니 그건 이미 유산이 아닌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미리 자기 이름으로 받아둔 건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저희의 그런 의심은 180도 달라진 시모의 태도를 보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에서 시부의 흔적을 모조리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에겐 시부와의 추억이 가득 담긴 것들마저도 다 치워버리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어릴 때도 갖고 놀았다던 캐치볼 세트는 집안의 보물 같은 거였어요. 시모도 그걸 모르지 않았고요. 아니 어머니, 이걸 다 버리겠다고 내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뭔지 물어보시지도 않고. 저희가 먼저 봤으니 망정이지. 이거 애들 아빠도 그렇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이걸 버리신다고요? 이깟게 뭐라고 그래. 그냥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걸 지금 갖고 놀 것도 아니고 뭐 액자라도 해서 둘 거냐? 오래돼서 보기도 싫고 냄새만 나잖아. 얼른 내다 버릴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걸 왜 맘대로 버려요? 이리 줘요.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게다가 일 봐주시는 아주머니에게 기도 안 차는 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별 가짜는 걸 다 시키질 않나 온갖 타박에 그때 그 꼬장꼬장한 영감보다 100배는 더 심하게 굴더라고요. 남편과 저 시누이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아예 표정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시누이 뺨 후려치던 그 모습의 확장판 같달까?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걸 억지로 감추고 연기하며 살았던 거구나 싶었어요. 시부 49제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논의할 게 많았는데 시모는 시부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한 거예요. 이런 걸 뭘 상의를 하자고 그래?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해.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마지막 배웅하는 길인데 어머님 의견도 중요하죠. 제일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모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요즘 누가 그런 거에 신경 쓴다고. 뭐 그렇게 말하면 효부 소리라도 들을 줄 알고 그래? 속 보인다, 속 보여. 뭐라고요? 예의 갖추자는 언니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지금 올케 언니한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치를 때부터 쭉 그렇게 나 몰라라 불성실한 태도였으면서 이제 아주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거지? 그래, 내가 이제 겁날 게 뭐야? 재산도 다 내 거고 눈치 볼 사람이 있나? 내 맘대로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불만이다 이거야? 불만이면 또 어쩔 건데? 됐어. 상대할 것도 없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그래? 아버지 49제 때 안 와도 그만이니까 맘대로 해요. 당신 같은 여자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걸지도 모르지. 그래, 고맙네. 그렇잖아도 거길 또 가야 하나 싶어서 귀찮던 참인데. 근데 어쩌나? 나 그날 입을 옷을 미리 사놨거든. 그 옷 입고 싶어지면 갈게.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어서 그 집을 나오는데 아주버님과 재활용 쓰레기 버리려고 모아둔 종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무슨 쇼핑을 그렇게 하는지 가격표며 포장상자, 비닐 그런 게 끝도 없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죄다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명품 중에서도 최고가 라인이야. 기가 막혀서. 아빠는 어디서 저런 년을. 꽃뱀 중에도 악질 꽃뱀이야. 세상에, 저런 사람인 걸 모르고 우리 아버님 이 꼴 보고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시는 거 아니야? 속상해서 정말. 시부한테 유산을 꼭 받아야지. 그걸 받아서 뭘 어떻게 해야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미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니 시모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절박했던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시누이가 식당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도 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시누이 입장에서는 시부한테 손을 벌리려던 참인데 시부가 돌아가시고 유산 한 푼 못 받게 된 거예요. 절박했죠. 그러니 시모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며 빌기도 하고 그게 안 먹히니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회유를 하려고 이리저리 다양하게 시도를 했지만 시모는 꿈쩍도 안 했어요. 시누이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시부 재산 그런 식으로 빼돌리지도 않았겠죠. 시누이가 아무리 해봐야 땡전 한 푼 못 얻을 게 빤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누이 상황이 워낙 절박하다는 걸 알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시누이한테 큰돈을 척 내줄 만큼 당장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결국 남편과 제가 시누이와 같이 시모를 찾아가 같이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시모 이 여자가 이젠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 달랑 들고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지 새끼들이 어딜 찾아와. 동냥도 이런 동냥이 없지.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니들한테 줄 거 없다고 했잖아. 내가 그 늙은 노인네 미쳤다고 청석으로 돌봤겠어? 나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지 꽃뱀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까지 하네. 몸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 아빠 구워 살만 그 재산 다 가로챘으니 아주 성공한 꽃뱀이지. 그게 어떻게 당신 재산이야. 내놔, 돌려놓으라고. 그래, 나 정도면 성공한 꽃뱀이지. 그때 니들이 나 꽃뱀으로 몰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심장이 털컹했는지 알아? 샹, 노인네 냄새 맡아가며 공들인 거 다 도루묵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쫄리더라고. 근데 웬일이야? 그 노인네가 내 편을 들어주더라? 남자는 뭐 없어. 본처고 자식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그 천박한 입으로 돌아가신 분 모욕하지 말아요. 당신한테 노란한 거 우리 아버님도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거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 벌 언젠가는 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천벌을 받든 천수를 누리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암튼 나는 이날만 기다렸다고. 노인네 재산 다 내 거 되고 노인네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단 말이지. 내 자식도 아닌 너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같은 거 없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 놔두고 내가 왜 니들을 챙기겠니? 이 거지 새끼들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때는 이렇게 좋게 말로 안 끝내. 확 그냥 가르침이라도 뱉어줄라니까. 그러는데 인터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음에도 그 여자 천박하고 상스러운 표정이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듣고만 있진 않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꼬인 사람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도 아버지도 다 당신이란 사람한테 속은 거지. 분하지만 그냥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소송해서 억울하게 뺏긴 아버지 재산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려. 각오해. 맞아. 순순히 안 내어놓을 거 알았지 뭐. 소송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아버님 눈이라도 제대로 감으실 거 아니야. 당신이란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버님 생각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나. 각오해 정말. 이 사기꾼 도둑년. 표독스러운 뱀 같은 년. 새치혈하는 말이 저년 때문에 나온 말이야.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절대로 안 되지. 너 같은 년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악을 쓰고 신우이는 연소리까지 해가며 욕을 하는데도 그 여자는 그런 소리에는 타격감 1도 없고 오히려 코웃음 치는 거예요. 소송? 그래, 마음대로 해. 그렇게라도 하고 싶겠지. 그래봐야 소용없겠지만 말이야. 이미 건물은 아들 명의로 넘겼고 아파트도 명의 이전 절차 밟아놓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아마 지금쯤은 다 완료됐을걸? 변호사 연락 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 보란듯이 저희를 비웃는 소리를 듣는데 저희 모두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모도 모자라 그 아들놈도 한통속이었다니요. 그 아들놈까지 이런 짓에 가담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저희는 시모 아들 집으로 찾아갔죠. 남편이 시모 아들을 여러 번 데려다주기도 했고 두어 번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있었으니 시모 아들 집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그 아들이 아직도 거기 있겠냐, 아마 그 여자랑 같이 그 집에 있었던 거 아니겠냐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보자고 했던 건데 시모 아들은 자기 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순히 문도 열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시모 아들 멱살을 잡았어요. 그게 다 사실이야? 너 정말 너희 엄마랑 한패야? 그래? 너희 엄마가 꽃뱀짓해서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고 그렇게 받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네 명의로 바꿨냐고. 진짜야?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시모 아들은 남편한테 잡힌 멱살을 풀지도 않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시모가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지. 니들 약 좀 오르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준 건데 착한 내 아들 찾아와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귀신이지 귀신. 가자. 여기서 이딴 소리 들으면서 저런 것들 상대할 필요 없어. 아파트 명의 이전 완료됐는지도 알아보고 쇼핑해야 할 것도 많아. 오늘 아주 일정이 바쁘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팔짱을 탁 끼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들도 따라 나서는데 절뚝거리던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고 제대로 잘만 걷는 거 있죠?
저희 애가 잘못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 다리 저는 연기를 그렇게 했던 거라고?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채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셋 중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죠. 그만큼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신우이에게도 시모 아들의 배신은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은 충격이고 또 일상을 살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신우이가 빚까지 지면서 식당 운영하느라 직원도 대폭 줄였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주말에는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신우이한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고 또 저희 부부 나름의 응원 방식, 마음의 표시였던 거예요. 근데 시모가 그 아들, 멀쩡하게 잘만 걷는 아들 데리고 신우 가게에 온 거 있죠? 일부러 약 올리고 속 뒤집어 놓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랍시고 와서는 테이블 잡고 앉더니 음식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뻔뻔한 것들. 자리에 앉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양념통을 쏟고 냅킨도 다 뽑아놓고 하면서 걔 진상짓을 하면서 얼른 그거 치우래요. 그러더니 지 가방 쏟아서 쓰레기도 한 움큼 바닥에 뿌리면서 저희더러 그거 쓸어 담으라는 거 있죠? 청소한다고 사람 무시하더니 니들도 그 꼴 한번 당해보라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간 쌓인 감정까지 다 터진 건지 신우이가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갑질을 하냐. 여기 CCTV도 다 있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막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기 들어서 진짜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시모 아들이 제 핸드폰을 뺐더니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얼떨떨한데 시모 아들이 시모를 보더니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정말 그만해요.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때가 되면 다 밝히려고 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직 절차가 조금 더 남아서 다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자기 엄마 이런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제 어머니란 여자가 제 명의로 넘긴 건물이랑 아파트는 원래 주인인 가족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변호사랑도 이미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변호사는 뭐고 다시 다 돌려주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또 한 번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그런 저희에게 시모 아들은 짧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모, 아니 저도 이제 시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여자는 정말 쓰레기, 아니 악마보다도 더한 여자였어요. 시모는 과거에 자기 첫 번째 남편, 그러니까 아들의 친부를 버리고 나가 밥 먹듯이 남자들 바꿔가며 만나고 다녔다는데 그 남편이 죽자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해요. 그 어린애를 한겨울에 옷도 제대로 안 입혀 내보내면서 돈 제대로 못 벌어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며 앵벌이 시키고 지 기분 나쁘다고 애 때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글쎄 애한테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어렸던 아들은 엄마가 너무 무서웠으니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갔다가 온몸에 화상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혹사 학대만 일삼다가 그마저 이용 가치가 없다 싶었는지 나중에는 길거리에 그냥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버려진 아들은 엄마, 아니 자기를 버린 그 여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늙고 힘없어진 몸으로 아들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여자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때부터 복수를 생각했다고 해요. 언젠가 크게 뒤통수를 칠 기회를 노리면서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착한 아들 연기를 했고 불쌍한 척 저희 앞에서 다리 저는 연기도 했다는 거죠. 아들은 그 여자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여자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대요. 아들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시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의 명의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못 걸어도 증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아닌지 그런 식으로 소송 걸고 넘어지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러다가 뺏길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자기 이름으로 바꿔두자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네가 이제야 내 아들답다며 칭찬을 하더라네요. 그러면서 좋다고 명의를 순순히 넘겼고 아들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줄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던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거의 발작 수준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런 미친놈! 이런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 거지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저런 상등신을 내가 아들이라고 믿고 무슨 일을 도모한다고 했는지! 아이고 불쌍한 년! 지질이 복도 없지!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 바란 게 문제야! 저런 놈 내가 뭘 믿고! 아이고! 그러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더니 기어이 지 아들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주먹을 쥐고 아들 가슴팍을 사정없이 때리다가 지풀에 지쳐 넘어가는 거 있죠? 솔직히 너무 통쾌했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다 생각했어요. 결국엔 지 입맛에 맞게 필요하면 내 자식, 필요 없으면 남처럼 이용해 먹은 건데 그런 여자의 최후가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여자 진짜 뒤로 뒤집어지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여자 그러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닌지 쇼도 적당히 해라. 그 쇼 봐줄 사람 여기 없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도 그 꼴 구경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 여자 지가 알아서 혼자 잘 일어나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여자예요. 쇼하고 있네. 그렇게 들어눕는다고 누가 눈이라도 깜빡할 줄 알아? 당신 같은 여자가 여기서 실려나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오죽하면 지 자식이 제일 앞장서서 저럴까. 그래도 자식인데 얼마나 잘하겠어? 이것 봐. 이제 뒤통수 맞는 심정을 좀 알겠어?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이 이런 짓이야. 우리가 아빠랑 싸워온 것들은 당신 같은 쓰레기, 악마 같은 여자가 한순간에 망가뜨렸던 거라고. 당신 배 아파 낳은 당신 자식한테 이런 배신 당해보니 기분이 어때? 하늘이 무심하진 않은 거죠. 정말이지 저 여자 잘 먹고 잘 사는 꼴 어떻게 보나 싶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 분해요? 억울해요? 왜? 아들한테 당하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지? 이것 봐. 당신이 그렇게 쓰레기짓 하고 있을 때 당신 아들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봐. 지금 당신이 이 꼴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이건 너무 약한 거지.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시던지.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텐데. 당신 아들이 사실대로 다 밝혔잖아.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 입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꽃뱀짓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어디 그렇게 한번 해봐. 낳아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신가? 아들이 원망스러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나마 아들 덕에 더 이상 죄 안 짓게 된 거니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 아들이 당신 같은 쓰레기 그나마 이 정도로 하게 막아준 거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 봐. 할 말 없는 거지 뭐. 뭐라고 대꾸를 하겠어? 말을 하면 할수록 지 무덤 파는 건데? 저 여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왜 그랬는지 모를 여자야. 그러니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겠어? 도저히 말로는 알아먹을 여자가 아니거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지 말고 당장 꺼져. 쓰레기차 불러서 수거해 가라고 할까? 그 꼴까진 당하지 말고 제발로 나가라고. 그 여자는 저희가 그렇게 몰아세우는 동안에도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입만 다물고 있더라고요.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해 죽을 텐데 반박할 말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정말 괴로웠을걸요? 그리고 며칠 후 시모 아들이 온 가족을 집합시켰어요. 시모 아들이 고용한 변호사는 저희에게 명의 이전을 한다는 서류를 가져왔고 시모도 그걸 두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나는지 그제야 저희 앞에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저건 인간 아니다 싶은 거예요. 갑자기 큰돈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평생 없이 살다가 그런 돈을 처음 갖게 되니 정신 못 차릴 만도 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무식하고 천박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고요. 불쌍하게 여겨줘요. 이것 봐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모욕이 될 말인지 알아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다 당신처럼 되는 줄 알아? 천만에. 바른 생각으로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지. 그게 연기였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연기라도 하고 살지 그랬어.
그럼 최소한 시모 대접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말이야. 그놈의 욕심 때문에 화를 자초한 건 당신 자신이야. 알아요. 알아. 다 내가 저지른 짓이고 내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을게요. 늙은 몸 어디 가서 빌어먹진 않게 남은 인생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줘요. 부탁합니다.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뭐래? 기가 막혀서. 사지육신 멀쩡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부잣집 마나님처럼 며칠 살아보니 이제 힘든 일은 못하겠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동물이야, 그치? 힘든 일 못하겠으면 우리 아빠 꼬실 때처럼 또 어디 가서 돈 많은 영감한테 들이대면 될 거 아니야.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런 영감 눈먼 돈 훔쳐내서 살면 될 거 아니냐고.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남자 그렇게 잘한다며 자신하더니 왜 이래?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라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서 그러고 살았던 건 아니라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방 한 칸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부탁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눈물 따위에 관심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당신이 우리한테 했던 말들 그대로 돌려줄게. 우리가 왜 그래야 하지? 우리가 그쪽 자식이라도 돼? 우리더러 자식 아니라고 한 건 그쪽이잖아. 자식도 아닌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왜 해? 우리도 그쪽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호업체를 동원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캬악퇴 가르침을 뱉어주든 뭐든지 할 거니까 그 꼴 당하기 싫으면 이 길로 나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 예, 경호야. 아들, 너 정말 끝까지 모른 척 할 거니? 내가 네 엄마잖아. 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놓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책임져. 이 늙은 몸으로 갈 곳 하나 없는 나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다. 네가 책임지라고. 당신은 이런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은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양심이란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깟 몸뚱이 리을꽃이나 구걸하고 있냐고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당신이 어디 길바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해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그 여자도 더 이상 비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싶은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여자 아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했죠. 그러니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한 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 원래 주인을 찾아준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덕분에 저 여자한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비록 계모한테 갔다가 그 아들한테 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오면서 세금을 몇 번씩이나 물었으니 돈이 많이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재산을 찾은 게 어디예요. 그 여자는 수중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쪽방촌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말하던데 시부가 남긴 3억도 진작에 쇼핑하고 사치하고 노름까지 하며 탕진한 지 오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여자가 갈 곳은 그런 곳밖에 없을 텐데 거기서도 제대로 버티려나 모르겠다면서 다 그 여자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 저희더러 그 여자에 대해서는 더 궁금해할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들에게 일자리도 소개해주려고 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자고 했지만 시모 아들은 그럴 수 없다고 더 이상 신세 질 수 없다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해왔던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후로 번호도 바꾸고 어디로 갔는지 살던 집도 팔고 홀연히 사라졌답니다. 그 아들은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살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때때로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한테 부동산을 다 줘버린 시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그 여자를 맨몸으로 내쫓을 수 있었던 거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모쪼록 그 아들도 이제는 그 상처 다 잊고 편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증오나 분노 같은 거 품지 말고 천성 그대로 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들이라 그때 감정을 다시 불러오려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돌이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었던 묵은 감정들도 오늘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응원해 주실 거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